매월 15일이 되면 저는 온라인 뱅킹 앱을 확인합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2,800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돈이 제가 살아가는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미국에서 이혼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새롭게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받으면서 편하게 사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1995년에 25살의 나이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외환위기 전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중산층 공무원이셨어요. 아버지는 교사셨고 어머니는 구청에서 일하셨죠. 영어 교육과를 졸업한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이 지금처럼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해야 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 20시간씩 일했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부모님께서는 학비와 기본 생활비만 보내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데이빗을 만난 건 1999년 봄이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32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커피숍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데이빗은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업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데이빗은 32살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빗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고 저도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2000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남을 것인가. 그때 데이빗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소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던 것 같아요. 2000년 가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간단한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오셨어요. 데이빗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일을 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70,000 정도였는데 제가 버는 돈까지 합치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2002년에 딸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데이빗과 상의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넌 지민이만 잘 키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딸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데이빗도 퇴근하면 지민이를 예뻐해 주었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만 있다 보니 어른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데이빗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회사 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자라면서 영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어가 더 편한 상태였거든요. 집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지민이는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데이빗의 수입도 꾸준히 늘었고 2005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집도 샀거든요. 당시 집값이 $65만 20년 모기지로 계약했어요.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이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데이빗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월급이 삭감되었거든요. 저도 강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집을 잃지는 않았지만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집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지민이와 놀아주고 저와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점점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2010년 정도부터는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데이빗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지민이 키우는 일과 집안일에만 매달렸어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죠. 지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언어 문제가 컸어요. 지민이는 완전히 미국 아이처럼 자랐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엄마, 왜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못해? 왜 영어가 아직도 어색해? 지민이의 이런 말들이 가슴에 많이 아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아이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봐요. 데이빗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도 지민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5년쯤부터는 데이빗과 저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생활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데이빗은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강의 시간을 늘려서 주 3일 정도 일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데이빗에게 의존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었거든요.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부부의 대화는 거의 지민이 이야기뿐이었어요. 지민이 성적이 어떻다, 대학 준비는 어떻게 한다. 그런 실용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죠. 2018년 어느 날 데이빗이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영아,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때서야 저도 우리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부부 상담을 몇 달 받아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상담사는 저희가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데이빗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문화적 차이도 여전히 큰 벽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데이빗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저는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원했거든요. 2019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집 지하실로 이사를 갔죠. 지민이에게는 아빠가 재택근무 때문에 따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민이도 고등학생이니까 눈치를 챘을 거예요. 별거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지 김소영이라는 개인으로는 살지 못했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강의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데이빗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같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죠. 지민이가 2021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에는 저와 데이빗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데이빗이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까다로웠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상담비만 $300였어요.
변호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들어보니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제 주라서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시세가 그때 120만 달러 정도였는데 모기지 잔액이 35만 달러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순자산이 85만 달러 정도였죠. 그것의 절반인 42만 5천 달러가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데이빗이 계속 살기로 했기 때문에 데이빗이 저에게 42만 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를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3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결혼 후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냈고 데이빗의 경력 발전을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죠. 위자료 계산은 복잡했어요.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14만 달러였는데 변호사가 계산해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월 2,800달러에서 3,200달러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월 2,800달러로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15년으로 정했어요. 제가 68세가 될 때까지 받는 거죠. 만약 제가 재혼하거나 데이빗이 사망하면 위자료는 중단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데이빗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 위자료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변호사 비용은 총 8,000달러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거든요.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건 2023년 3월이었어요. 판사가 저희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므로 승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데이빗이 집을 가져갔으니까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원룸 아파트를 렌트했는데 월세가 1,950달러였어요. 위자료 2,800달러에서 월세 1,950달러를 빼면 850달러가 남아요. 여기서 생활비를 다 해결해야 하죠.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를 합치면 월 150달러 정도 나와요. 자동차 보험이 월 120달러, 핸드폰 요금이 60달러예요. 식비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혼자 사니까 많이 해봐야 400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외식은 거의 할 수 없어요. 가끔 딸이 오면 같이 외식하는 정도죠. 건강보험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했는데 월 보험료가 450달러예요. 제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 그래도 부담이 커요. 계산해보면 매달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가 남아요. 그 돈으로 의류비, 화장품, 기타 잡비를 해결해야 하죠. 저축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행히 데이빗으로부터 받은 42만 5천 달러가 있어요. 이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자료가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예요. 53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 달에 800달러 정도밖에 안 벌어요. 풀타임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한국어 교사나 번역 일은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분야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지민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도 53세에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포기하기가 아까워요. 딸 지민이와의 관계는 이혼 후 오히려 좋아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보러 와요. 엄마 이혼해서 다행이야. 예전에 엄마가 많이 우울해 보였거든. 지민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민이는 제게 다시 연애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엄마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끔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걱정이요. 어떤 분은 위자료를 받는 동안 간병사 자격증을 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온라인으로 한국 물건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한국어 과외를 더 많이 하거나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가 인기라서 그런 쪽으로도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제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다른 한국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해요. 15년간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요. 요즘은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들 챙기느라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만들기 수업에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80 정도 들지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인데 각자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혼한 분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있고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인생이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데이빗과도 이제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지민이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참석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데이빗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이를 통해 들었는데 회사 동료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위자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어요. 매달 15일이 되면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혹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데이빗이 위자료 지급을 연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임금 압류나 자산 동결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죠. 요즘은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5년 후 58세가 되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미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학생이 몇 명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많아졌죠.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진 장점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도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줌을 이용해서 1:1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시간당 $25씩 받고 있는데 학생 수를 늘려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이나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옆집에 사는 멕시코계 할머니는 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분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려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가끔 제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죠. 이런 작은 교류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이웃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일상에 활력을 주거든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도 6개월마다 가고 있어요.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려고 해요. 혹시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가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언니가 그리워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다가 작년에 처음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부모님께서 많이 늙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시고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다.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제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권하기도 해요. 지민이도 다 컸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편하게 살아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서 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받는 동안은 미국에 있어야 해요. 한국으로 이주하면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봤는데 단기 방문은 괜찮지만 영구 이주는 위자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미국에서 제 일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제안도 받았어요. 미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가르치는 강의였어요. 시간당 수당은 많지 않지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재혼에 대한 거예요. 지민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해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위자료 문제가 걸려요. 만약 재혼하면 위자료가 중단되거든요. 경제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가끔 온라인 데이팅 앱을 깔아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혼했고 위자료 받으며 산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분도 있었는데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제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딸 지민이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지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언젠가는 결혼도 하겠죠. 그때 제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는 5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들을 적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한국 여성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게 아쉽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요. 혼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도 해보고 있고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라고 믿어요. 위자료를 받으며 사는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불안정도 있고 사회적 편견도 있어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산다는 시선도 때로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2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키워서 언젠가는 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한 한국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든요.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5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올해 67세이고 지난해 30년간 다닌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여유자금이 1억 원 정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돈으로는 별다른 투자도 어렵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엔 이자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작년 가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필리핀 세부 콘도 분양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로 8천만 원 정도면 바다가 보이는 새 콘도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세부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라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도 일본 정도밖에 안 가봤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필리핀 이야기들을 보니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따뜻한 날씨에 물가도 싸고 무엇보다 영어를 쓰니까 젊은 시절 배운 영어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온 담당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서울에서 설명회도 열어주고 각종 자료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요즘 한국 어르신들이 필리핀에서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가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마사지도 10,000원이면 1시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콘도는 외국인 전용 단지라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관리비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라고 하고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까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약하면 할인도 해준다는 거예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영어를 얼마나 한다고 그래? 거기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1억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 하나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은행 이자로는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작년 11월에 세부로 직접 가봤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콘도도 깨끗하고 바다도 보이고 무엇보다 11월 세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벌써 쌀쌀해지는데 거기는 반팔 입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부동산 업체 직원도 장점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지역은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한국 마트도 있고 한국 음식점도 있어요. 병원도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 먼저 내고 잔금 7천만 원은 한 달 후에 송금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신기하고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 밥도 먹고. 그런데 3주째부터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개업체에서는 영어를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현지 타갈로그어나 세부아누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택시 기사와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엉뚱한 곳에 내려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치안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개업체에서는 외국인 전용 단지라 안전하다고 했는데 밤에는 경비원도 졸고 있고 한 번은 새벽에 이상한 사람이 발코니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이었어요. 한국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세부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동영상 하나 보는데 몇 분씩 걸리고 화상통화로 한국에 있는 아내와 통화하려고 해도 끊어지기 일쑤였어요. 콘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영어를 하긴 하는데 발음이 알아듣기 어렵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2월 둘째 주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수도관에서 물이 안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는데 3일 동안이나 방치하는 거예요. 그동안 페트병 물을 사서 쓰면서 정말 불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리비를 따로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이런 기본적인 수리는 당연히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뭐든지 돈을 따로 내야 하더라고요. 에어컨 청소도 따로, 전구 교체도 따로, 심지어 화장실 변기 막힌 것도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관리비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전기요금이 특히 비쌌는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놔야 하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음식 문제도 심각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막상 가보니 가격이 한국의 2배는 되더라고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 15,000원, 불고기 정식이 2만 원이었어요. 한국에서 먹던 맛도 아니고. 현지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아니면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한국 음식점에서 먹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3월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심하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걸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통역료로 5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비도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간단한 검사와 약값을 합쳐서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국 같으면 3만 원도 안 될 텐데 말이에요. 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한국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노력해봤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세부에 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같은 은퇴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인 모임에 몇 번 가봤는데 대화 주제도 젊은 사람들 위주였고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4월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근처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탄 2명이 제 가방을 뺏어가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갑과 핸드폰을 뺏길 뻔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도 영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결국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 일은 자주 있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졌어요. 밤에는 아예 나가지 않고 낮에도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게 됐어요. 이게 무슨 여유로운 노후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5월에는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고혈압 약을 가져갔었는데 떨어져서 현지 병원에서 처방받으려고 했더니 한국에서 먹던 약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하는데 의사 설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고 정말 답답했어요. 결국 한국에서 약을 붙여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는데 국제우편으로 보내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콘도 관리비 35만 원, 식비 8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기타 잡비 30만 원. 이렇게 하면 165만 원인데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더하면 200만 원은 넘어갔어요. 한국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스트레스는 몇 배나 더 받고. 6월 초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콘도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보수 공사비로 세대당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이런 돈을 내야 하는 거냐고 항의했더니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에서 계약할 때는 그런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내라고 하니. 그래서 한국인 부동산 업체에 전화했더니 그런 건 일반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속은 거구나. 6월 중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냉장고 음식은 다 상하고 에어컨도 안 돼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은 가끔 있다. 참아달라고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정전이 되면 바로 복구되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동네 사람들하고도 인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하고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매일 콘도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고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아내와 매일 화상통화를 했는데 아내도 제가 점점 우울해지는 걸 느꼈나 봐요. 당신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그냥 돌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월 말에 마지막으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콘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일주일 동안 안 돌아갔는데 저는 23층에 살고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67세 나이에 23층을 걸어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부품을 주문했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언제 고쳐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7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콘도는 일단 그대로 두고 왔는데 팔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개업체에서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원래 가격에 팔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7천만 원 투자해서 6개월 만에 손해만 보고 돌아온 셈이에요. 생활비로 1천만 원 정도 더 쓴 것까지 합하면 8천만 원 손해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광고에 현혹되어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67세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의료 서비스나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과 너무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거기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나 해외 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광고나 중개업체 말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최소한 몇 개월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에요. 1억 원 중에 2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48세이고 텍사스 달라스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달 25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1999년에 24살의 나이로 미국에 왔어요.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막 지나가고 있던 시기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워서 형이 먼저 와 있던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마침 미국이 닷컴 붐이 한창이던 때라 운이 좋았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했고 2003년에 현재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1.5세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미국 생활에 익숙했죠. 2005년에 결혼하고 2007년에 딸이 2010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국에는 부모님 제사나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다녀왔는데 항상 바쁘게 오가느라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78세의 연세에 혼자 계신 걱정이 되어서 올해는 좀 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3주 동안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죠. 아이들은 이제 16살, 13살이 되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족 여행도 겸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한국이 두 번째 고향이지만 사실 제대로 가본 건 처음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25년 전 제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부터가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속도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빨랐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집은 인터넷 속도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달라스는 AT&T 파이버가 잘 깔려 있어서 저희는 월 $80 내고 500mbps 플랜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300에서 400mbps 정도 나와요. 미국 기준으로는 꽤 빠른 편이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900mbps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업로드도 800mbps 이상이었고요. 처음에는 측정 사이트가 잘못됐나 싶어서 여러 사이트에서 몇 번이나 측정해봤는데 비슷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께서 그냥 일반 기가 인터넷을 쓰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월 3만 원도 안 되는 요금으로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22 정도인데 저희가 $80 내고 쓰는 것보다 2배 이상 빨랐던 거죠. 그때부터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가서도 와이파이 속도를 재보고 호텔에서도 재보고 지하철에서 휴대폰 데이터로도 재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한복판에서 오지로 측정했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800mbps가 넘게 나왔어요. 저희 집 인터넷보다 빨랐거든요. 지하철에서요. 미국에서는 오지라고 해도 실제로는 50에서 150mbps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조건이 좋을 때 얘기고 보통은 30에서 80mbps 정도죠. LTE와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 오지가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측정했을 때는 다운로드가 1.2gbps까지 나왔어요. 기가비트를 넘어선 거죠.
이게 휴대폰으로 된다고요? 아이들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면 4K 영화 기준으로 1시간은 좋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스트리밍으로 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4K 영화가 5분 만에 다운로드 되더라고요. 아들이 게임을 다운받는데 20GB짜리 게임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하룻밤 걸리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 며칠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유튜브 영상을 4K로 틀어도 버퍼링이 전혀 없고 여러 개를 동시에 틀어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화상회의도 정말 선명하고 끊김이 없었고 클라우드에 파일 업로드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저는 미국이 IT 강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인터넷 인프라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서울이니까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전주에 있는 삼촌 댁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빨랐어요. 삼촌께서는 요즘 기가 인터넷이 기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100메가도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가도 느리다고 하네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뒤처진 기분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떠나온 한국이 더 앞서 있었던 거죠. 특히 아이들이 한국 인터넷을 경험하고 나서 미국 인터넷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은 인터넷이 이렇게 느려? 한국에서는 모든 게 순식간이었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딸아이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화질이 너무 좋아서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터넷을 써도 한국과 화상통화하면 화질이 떨어지고 끊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걸면 오히려 한국 쪽이 더 선명했어요. 아들은 게임에 빠져 있는데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을 해보니까 핑이 5미즈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50미즈도 좋은 편인데 말이에요. 아빠,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라고 진심으로 묻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흔들렸어요. IT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프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안 몇몇 옛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IT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놀랐어요. 친구 하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고 서버 응답 시간도 빨라서 같은 서비스라도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게임 개발하면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5년 동안 뒤처진 인프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물론 미국도 나름 선진국이고 실리콘밸리 같은 곳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환경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던 거예요. 3주가 금세 지나갔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특히 인터넷 때문에 더 그랬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천공항 와이파이도 500mbps가 넘게 나왔어요. 미국 집에서보다 빠른 공항 와이파이라니.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많았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 줄 몰랐다는 게 왠지 모르게 아쉬웠거든요. 달라스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속도가 15mbps 밖에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쓰던 것에 150도 안 되는 속도였죠. 집에 도착해서 우리 인터넷을 다시 써보니까 갑자기 답답하더라고요. 한국에서 5분 만에 되던 일이 여기서는 30분이나 걸리니까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졌어? 한국에서는 금방금방 됐는데. 라고 계속 불평했어요. 저도 일하는데 지장이 생겼어요. 대용량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때 한국에서는 몇 분이면 됐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씩 걸리니까요. 특히 한국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할 때 제 쪽 화질이 떨어져서 미안했어요. 한국에서는 서로 4K로 깨끗하게 봤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느린지, 왜 이렇게 비싼지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통신회사들이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어서 경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쉽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해는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IT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며칠 후에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한국 인터넷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하니까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아내는 한국계이지만 한국에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국으로 이사 갈까? 라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아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한국에서 보낸 3주가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음식이나 문화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한국 친구들이 진짜 친절했고 학교도 시설이 좋더라고 했어요. 아들은 게임하기에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고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25년 만에 돌아가는 게 맞을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일은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였어요. 저는 그나마 한국어가 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어가 서툴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문제는 해결하고 싶었어요. 알아보니까 텍사스에도 구글 파이버가 있더라고요. 월 $100 내면 2Gbps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비싸긴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AT&T에서는 더 빠른 플랜도 있지만 월 $150나 해서 망설여졌어요. 결국 지금도 그냥 기존 플랜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걸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속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혹시 더 빨라졌나 싶어서요. 그런데 변한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300에서 400mbps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1Gbps와는 거리가 멀죠. 가끔 유튜브 영상이 버퍼링 될 때면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할 때도 한국이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속도가 더 중요해졌어요. 화상회의도 많아지고 클라우드 작업도 많아지고 VPN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한국 같은 인터넷 환경이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요즘에는 친구들에게 한국 인터넷 자랑을 하고 다녀요. 한국 가서 인터넷 써봐라. 정말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한국 가서 인터넷 속도에 깜짝 놀라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답답해한다고요. 이게 2024년 미국 인터넷이냐? 한국은 이미 2030년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좀 더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빠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한국은 3만 원으로 기가 인터넷을 쓰는데 미국은 $100 넘게 내야 비슷한 속도가 나와요. 3배 이상 비싼 거죠.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라는 기사가 나와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공감이 돼요. 실제로 경험해 봤으니까요. 아이들도 가끔 언제 한국 다시 가? 라고 물어봐요. 인터넷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보낸 3주가 정말 인상 깊었나 봐요. 내년 여름에는 또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긴 하지만 자주 뵙고 싶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인터넷도 다시 경험해 보고 싶어요. 1년 사이에 또 얼마나 발전했을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더 빠른 속도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친구들은 이제 10기가 인터넷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Gbps라니. 상상도 안 가는 속도예요.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속도죠. 그때 또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미국 인터넷에 답답해할 준비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25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이 많은 면에서 미국을 앞섰다는 걸. 특히 IT 인프라 면에서는 확실히 그래요. 물론 미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땅이 넓고 자유롭고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25년 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아쉬워요. 한국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제가 IT 컨설턴트로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빠른 인터넷을 쓰세요라고 조언하는데 정작 저 자신도 한국에 비하면 느린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요. 요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다녀오고 나니까 코리안 드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에서 첨단 기술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부러웠어요. 미국도 분명 IT 강국이에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들이 다 여기 있죠. 하지만 정작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IT 기업들은 세계 최고인데 IT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니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너무 자유시장에 맡겨둔 것 같아요. 통신회사들이 경쟁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을 유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세계 최고 인터넷인 거죠. 가끔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의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너무 기득권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구글 파이버나 스타링크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미국도 한국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그때까지 계속 답답한 인터넷을 써야 하나 싶어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이면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국 대학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IT 환경은 세계 최고니까요. 특히 아들이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이 게임 강국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딸아이도 디지털 아트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의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작업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요. 요즘 한국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데 그들이 보내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4K 동영상을 몇 초 만에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도 이메일로 파일을 나눠서 보내고 압축해서 보내고 그래요. 차이가 너무 크죠. 한국에서 만난 조카는 유튜브에 4K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인데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게 정말 빠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업로드만 몇 시간 걸릴 텐데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30분이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한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정말 유리할 것 같아요.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미국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인터넷 속도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더 그렇죠. 미국도 분명 기회의 땅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와 시골,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요.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나 강원도나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뉴욕과 몬태나의 인터넷 속도 차이는 10배 이상 날 거예요. 한국 정부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인터넷을 공공재처럼 생각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미국은 아직도 인터넷을 사치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내야 빠른 걸 쓸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못 쓰는 곳도 있고요. 코로나 때 정말 실감했어요.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끊김없이 온라인 수업을 받았을 텐데 미국에서는 인터넷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더 심했고요.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21세기의 인터넷은 전기나 수도처럼 기본적인 인프라라고요. 한국은 그걸 일찍 깨달았고 미국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미국도 변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브로드밴드 확산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땅도 넓고 기득권도 많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세계 1위라니까요. 비록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자주 말해줘요.
너희 아빠 나라는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빨라라고요.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해요. 실제로 경험해 봤으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 친구들이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얘기만 나오면 한국이 훨씬 좋은데 왜 미국에 사냐고 묻더라고요. 아이들도 대답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미국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도 정말 좋네라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온 이유는 분명했어요.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그런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특히 IT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인프라에서 최신 기술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가끔 그때 한국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후회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가족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있어요. 한국의 IT 환경에서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요. 요즘 한국 IT 회사들이 해외 인재를 많이 영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가족들 생각도 해야 하고 언어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꿈은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라도 한국에서 몇 년 살아보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에서 여유롭게 지내보고 싶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국 인터넷 속도 순위를 찾아봐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괜히 뿌듯해요. 미국 친구들에게도 자랑해요. 한국 인터넷 정말 빨라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여주니까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지하철에서 그런 속도가 나와? 우리는 집에서도 그렇게 안 빨라. 라고 하면서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싶어요. 작은 나라지만 IT 분야에서는 정말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6G, 7G. 차세대 기술에서도 계속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도 한국처럼 전 국민이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은 한국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쓰고 계신 인터넷이 정말 세계 최고라는 걸 알아주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그 소중함을 정말 잘 알거든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요. 저도 미국에서 한국의 IT 기술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겠어요. 비록 느린 인터넷 환경에서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의 빠른 인터넷을 경험하러 가겠어요. 그때까지 더 발전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느낀 한국의 변화, 특히 인터넷 환경의 놀라운 발전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빠른 인터넷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멕시코라는 먼 나라에서 꿈꿔왔던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67세인 제가 남편과 함께 겪었던 멕시코에서의 험난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하고요. 남편 박종수와 함께 35년간 교직 생활을 마치고 2023년 초에 은퇴를 했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남편은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죠. 딸 수정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두 손주가 있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우리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저희 부부는 늘 남을 위해 살았어요.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학생들 가르치고. 물론 보람찬 일이었지만 가끔은 우리만의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해외에서 좀 색다른 생활을 해보자고 늘 이야기했었어요. 특히 따뜻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싶었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멕시코 은퇴촌에 대한 글을 보게 됐어요.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도시에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은퇴촌이 있다는 거였어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1년 내내 따뜻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저렴한 생활비.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교직원 연금으로 월 280만 원, 남편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이면 멕시코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들의 후기를 보니까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골프도 매일 칠 수 있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한국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비가 저렴해서 건강관리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한국에서는 병원 한번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6개월 동안 꼼꼼히 준비했어요. 멕시코 비자 발급받고 스페인어 기초 회화도 배우고 현지 부동산 정보도 수집했죠. 강동구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물론 주변 반응은 걱정 반 부러움 반이었어요. 딸 수정이는 처음에 정말 반대했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런 먼 곳으로 가려고 하냐면서 말이에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의료시설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선배 은퇴자들의 성공 사례도 많다면서 딸을 설득했어요.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이미선 언니는 자기도 남편 은퇴하면 따라가고 싶다고 했고 영숙이는 용기가 대단하다면서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정보만 듣고 결정했던 거죠. 2023년 4월 드디어 멕시코로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경유 포함해서 거의 20시간을 날아가서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푸른 태평양, 그리고 따뜻한 햇살. 마치 여행 잡지에서나 봤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미리 구해둔 콘도미니엄으로 향했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2베드룸짜리 아파트인데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월 렌트비도 1,200달러 정도로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 산책을 하고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도 사고 멕시코 전통 음식도 맛보고. 무엇보다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외식을 매일 해도 부담이 없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푸짐하게 먹어도 두 사람이 15달러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먼저 정착한 한국인 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김영철, 박순자 부부는 저희보다 2년 먼저 와서 정착한 분들이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느 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는지, 스페인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죠.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괜찮은 곳 같았어요. 의료비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멕시코 사람들도 친절하고 특히 한국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선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기초적인 스페인어는 배워갔지만 정작 복잡한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은행 업무를 보려고 갔는데 직원이 빠르게 스페인어로 설명하는 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한참을 헤맸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생각과 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다행히 한국인 분이 통역을 도와주셔서 해결됐지만 응급 상황이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처음으로 해외 생활의 한계를 느꼈어요. 더 큰 문제는 치안이었어요. 처음엔 관광지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단지에 사는 멕시코 노부부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밤에 집에 침입해서 돈과 귀중품을 훔쳐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영철 씨 부부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은 현지인들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자주 노려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절대 혼자 나다니지 말고 집에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집에 있을 때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외출할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게 됐죠. 특히 한국인이라는 게 금세 티가 나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부부인 조명호 이수님 씨가 집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새벽 3시쯤에 발코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강도 2명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현금과 귀중품을 모두 털렸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집이랑 한층 차이밖에 안 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조명호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이 와서 간단히 조서만 받고 그냥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였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날 밤부터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잠을 자면서 서로를 지켰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도 누군가 침입하는 소리 같아서 무서웠어요. 이런 게 우리가 꿈꿔왔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인가 싶어서 정말 절망스러웠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알아본 정보와 달리 실제 생활비는 계속 늘어갔어요. 환율 변동도 있었고 현지 물가도 관광객들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안전한 지역에서 살려면 집값도 비싸고 보안시설이 좋은 곳은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진료는 저렴하지만 정밀 검사나 응급 상황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서 더 불안했어요. 한국에 있는 딸 수정이도 계속 걱정 전화를 했어요. 뉴스에서 멕시코 치안 문제를 봤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12시쯤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남편과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살펴봤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바로 옆집 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집에는 미국인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가서 도와야 하는 건지.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조용해졌는데 강도들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정말 옆집이 털렸더라고요. 미국인 할아버지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할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이곳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코앞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그리고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꿈꿔왔던 은퇴 생활이 이런 공포 속에서 보내는 나날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됐어요. 겨우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실패자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은퇴 생활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는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임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했고 구입했던 가전제품들도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둘러 정리했어요. 다른 한국인 분들에게는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어요. 치안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그분들도 불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김영철 씨 부부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2023년 10월 말 멕시코에 온 지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강도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홀가분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딸 수정이가 마중 나와서 엄마 아빠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전세로 내놓았던 집도 이상 없었고 한국의 모든 것들이 그리웠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병원에서 한국어로 진료받는 것도 밤에 안심하고 잠드는 것도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왜 벌써 돌아왔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치안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이미선 언니는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을 바꾸셨어요. 영숙이도 역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해외 은퇴 생활의 로맨틱한 면만 보고 현실적인 위험성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충분한 현지 답사도 없이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특히 치안 문제는 실제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했죠. 그리고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기초 회화 정도로는 응급 상황이나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의료진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밤에 혼자 다녀도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멕시코에서는 낮에도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매일 받으면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한 노후인가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병원에서 한국어로 진료받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드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강동구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고.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이제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빠듯해요. 멕시코에서 낭비한 돈도 있고 한국 물가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평온함이거든요. 요즘 가끔 TV에서 해외 은퇴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좋은 면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치안이나 의료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저처럼 해외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최소 6개월 이상은 현지에서 실제로 살아보세요. 관광으로 가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우기나 성수기가 아닌 평상시 모습을 봐야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둘째, 언어는 정말 중요해요. 기초 회화가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특히 의료진이나 관공서 직원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안전해요. 셋째, 현지 치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관광지와 실제 거주 지역의 치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넷째, 의료 시스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보험 적용 범위나 응급실 시스템도 미리 알아보세요. 다섯째, 경제적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처음에 알아본 정보와 실제 생활비는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환율 변동이나 현지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외로울 수 있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안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알게 됐어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는 많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매일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더라고요. 지금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가끔 국내 여행도 다녀요. 예전에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딸 수정이와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멕시코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만 봤는데 직접 만나서 안아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좋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도 보내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하고 가끔은 요리 교실에도 가요. 이런 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어요. 남편도 이제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로를 거닐며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동창회에도 나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물론 가끔은 멕시코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푸른 바다와 야자수, 따뜻한 햇살. 하지만 그런 건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해외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로맨틱한 광고나 성공 사례만 보지 마시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세요. 특히 치안이나 의료,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거든요. 혹시 저처럼 해외 은퇴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이것들이 진짜 소중한 가치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무리하지 마시고 현재 갖고 계신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